만년과장,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량하고 자상하고 희생적인 아버지셨어요. 홀로 되신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암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하여 저와 오빠를 최선을 다해 길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할머니는 정신을 놓으셨고 저와 오빠는 매일 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제발 내일 아침이 되면 성주야 성희야 어서 일어나야지. 이러다 학교 늦겠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다 그 녀석들이 아직도 늦잠 자는 버릇을 못 고쳤냐며 잔소리하시길 기도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고 가여운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셨답니다. 초중고 내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고생하시는 할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일부러 상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꼈던 선생님들은 가정 형편 때문에 상고에 가는 것을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할머니도 자신 때문에 아들이 꿈을 펼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성호야,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엄마는 괜찮다. 난 네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해. 네가 잘 되는 것이 엄마 소원이야. 엄마 이깟 고생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어머니, 저 괜찮아요. 상고 간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삶을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걱정 마세요. 저 나름 다 계획이 있어요. 두고 보세요. 어머니 아들 아주 잘 살아낼 겁니다. 모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은행에 취직을 했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가장으로서 생활의 무게도 꿋꿋하게 짊어진 채 자신의 꿈을 위해 늘 도전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노력에 늘 감동했고 감사했고 가난하고 무식한 부모 만나서 아들이 혹여 중간에 날개가 꺾이면 어쩌냐 늘 노심초사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당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은행에서도 신임을 받았고 고객들에게도 항상 친절 사원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3년 뒤 아버지는 대기업의 우수한 성적으로 당당히 입사를 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일색인 대기업에 명문대는커녕 야간대학의 상고 출신이 최고의 성적으로 합격하자 회사 내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술렁거렸답니다. 사람들은 상고 출신의 신화를 썼다고 칭찬반 조롱반으로 얘기하기도 했죠.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넘치도록 있겠다는 주변의 말에 의기양양했답니다.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세상으로 떠나고 너무도 큰 충격 속에서 숨이 막힌 듯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차마 소리내 울지도 못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언제 온다고 하니? 왜 이렇게 늦어? 아이고, 국 다 식겠다. 다시 데워야겠네. 어서 오라고 전화 좀 해봐. 할머니, 아버지 안 오세요. 아? 무슨 소리야? 왜 안 와? 갑자기 출장이라도 갔어?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할머니는 갑자기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듯한 할머니의 모습에 저와 오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뭔데? 뭘 기억해야 하는데? 오빠는 아무래도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면서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자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연세에 아들을 잃는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단기 기억증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의 뇌를 촬영한 결과 치매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충격이 더해지면서 증세가 심해졌을 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할머니의 치매, 연달아 일어난 가족의 불행은 저에게도 오빠에게도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조금씩 기억을 지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가씨는 뉘신데 우리 집에 있어요? 할머니, 나 몰라? 나 기억 안 나? 나 김성희, 몰라? 김성희? 아유, 모르겠는데. 김성호는 아는데. 김성호는 우리 아들이에요. 할머니가 그토록 예뻐했던 손녀 이름마저 잊어버리셨어요. 전 매일 할머니에게 제가 손녀라는 것을 알려드렸지만 매일 잊어버리셨습니다. 오빠는 간간히 기억하실 때도 있고 가끔은 아이고 성우야, 왜 이제 왔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밥은 먹었어요? 할머니, 저 성주예요. 얘가 무슨 소리야? 지 이름도 헷갈리고. 네가 왜 성주야? 성호지. 이렇게 오빠를 당황하게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어떤 기억은 깡그리 지운 것도 있고 어떤 기억은 부분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것만은 끝까지 붙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할머니는 갑자기 뭔가 무서운 기억이 떠오른 듯 몸을 부르르 떨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한밤중에 갑자기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놈을 죽여야 해. 그놈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 당장 그놈을 죽여야 해.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할머니 왜 이러세요? 이 밤중에 어딜 간다고 이래요? 나 그놈한테 가야 해요. 당장 그놈을 죽여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들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도대체 그놈이 누군데요? 할머니는 그놈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놈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하는지 알 수 없는 말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억을 잃어가면서 아직 남아있는 기억들과 현실의 충격들이 서로 부딪혀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약물 치료를 하면서 치매의 속도를 늦추는 것 외엔 딱히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 중에는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기억을 지우거나 정신을 놓아버리는 것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그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할머니를 지켜보는 저와 오빠는 그저 가슴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 아버지가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는 아버지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언제나 책임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이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아버지를 벼랑으로 몰았는지 아버지의 유품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유서 한 장 없었어요. 평소에도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셨지만 정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장례식 때 온 회사 동료나 직원들도 가슴 아프다는 말만 했습니다. 오빠가 직원 몇 분에게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건지 혹시 아는 게 있다면 말을 해달라고 했지만 다들 뭔가 꺼려하는 느낌이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저 아버지가 왜 그러신 건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절대 동료분이나 직원분께 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냥 최근에 과장님께서 구조조정 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는 것만 알아요. 구조조정이요? 혹시 저희 아버님이 구조조정 대상자셨나요? 아니요. 과장님께서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직접 사표를 받으셨어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했죠. 그래도, 과장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소리에 우리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 뿐입니다. 직원들의 태도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걸 알아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구조조정 일을 맡았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성격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는 추측만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목숨처럼 아끼던 가족을 두고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건 여전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만의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전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잠시 휴학을 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를 종일 혼자 집에 둘 수 없어서 당분간 제가 할머니 간호와 살림을 맡기로 했어요. 오빠는 막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예전에는 늘 화목하고 대화가 많던 집안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각자의 방에서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거나 혼자 슬픔을 견뎌내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슬픔이라고 해도 오래 슬퍼하면 다른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오빠도 겉으로는 씩씩한 척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린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힘들었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남몰래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오빠에게 힘이 돼준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회사 동료였는데 처음엔 입사 동기로서 그냥 알고 지내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참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진심 어린 격려 덕분에 오빠는 조금씩 심신의 안정을 찾았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둘은 연인 관계가 되었다고 했어요. 오빠가 웃음을 되찾고 예전처럼 농담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모두 그 여자친구 덕분이라는 마음에 아직 얼굴은 못 봤지만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치매 증상은 웅덩이의 고인물처럼 그대로였습니다. 더 좋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지지도 않은 채 약물 치료와 재활 훈련으로 버티는 정도였어요. 가끔은 아주 멀쩡하게 정신이 돌아와서 저도 오빠도 깜짝 놀랄 때가 있기도 했죠. 할머니, 나 알아? 내 이름 기억나? 그럼 할미가 손녀 이름도 모를까봐. 그럼 오빠 이름은? 김성주. 우와, 우리 할머니 이제 기억 다 돌아오셨네.
할미가 미안하다. 갑자기 뭐가 미안해? 할미가 아무리 정신을 붙잡으려고 해도 자꾸만 흐릿해져. 우리 성희가 할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거 다 알아. 정말 미안해. 아니야, 할머니. 할머니만 건강해지시면 난 아무래도 괜찮아. 미안해하지 마. 하지만 잠깐일 뿐. 할머니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누구냐고 묻고 또 물으셨어요. 대부분은 혼자만의 세상에 갇힌 채 어딘가를 헤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놈을 죽여야 해. 그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그놈을 죽여야 해. 그리고 여전히 할머니는 그놈을 죽여야 한다고 늘 거품을 물고 소리를 치셨어요. 아버지 1주년 기일이었지만 전 할머니를 보느라 아버지 납골당엔 오빠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아버지께 소개시켜드린다고 했어요. 아버지 기일 며칠 전엔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와서 할머니에게도 인사를 시켰습니다. 참하게 생긴 첫인상이 오빠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저 결혼할 사람이에요. 청년은 처음 보는데 나 알아요? 네, 전 할머니 잘 알아요. 여기 이 사람 인사 받으세요.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최수아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 아들은 못 봤수? 네, 며칠 뒤에 아버님께도 인사드리러 갈 겁니다. 아휴, 왜 이렇게 안 오지? 엄마 기다리게 할 애가 아닌데. 오빠 여자친구는 당황할 만도 한데 전혀 티를 내지 않은 채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오빠가 왜 그녀를 사랑하고 선택했는지 그냥 느껴지더군요. 아마 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기일이 지나고 얼마 뒤 양가는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상견례 날, 사실 저와 오빠는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는 게 맞는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저쪽 집에서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 건 알고 계셔. 수아가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가 마음에 걸려? 아니, 마음에 걸린다기보다는 말로는 치매라는 걸 들었어도 또 막상 눈으로 보게 되면 저쪽 부모님들도 당황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오빠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해는 해. 아무래도 딸 가진 집안에서는 시할머니 치매가 걱정거리가 될 수 있겠지. 시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오롯이 시할머니를 책임져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 거고. 그런데 어차피 다 알고 시작하는 건데 난 할머니의 모습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상견례라는 게 양가가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만큼 가식도 거짓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 네 말이 맞다. 할머니 모시고 가자. 근데 오빠, 만약에 그쪽에서 할머니 때문에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면 어쩔 거야? 수아는 그럴 애 아니야. 언니 말고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잖아. 수아가 마음이 안 바뀐다면 상관없지만 부모님 때문에 수아가 흔들리면 나도 굳이 그런 결혼 할 생각 없어.
오빠는 꽤 비장해 보였습니다. 사실 여자 집안에서는 시부모님만큼이나 시할머니라는 자리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치매에 걸리신 시할머니니까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될 수 있고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전 수아 언니, 아니 예비 올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러 오빠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래야 오빠도 최악의 상황을 각오할 것 같았거든요. 우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언제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최악을 늘 염두에 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건 아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으려는 생각 때문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상견례장으로 갔습니다. 예비 사돈내외와 예비 올케가 먼저 와 있더군요. 바깥 사돈께서 먼저 할머니께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시는데 힘은 안 드셨습니까? 제가 수아 아버지 됩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바깥 사돈은 잠시 무안한 듯 하더니 곧 명함을 꺼내 할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르신, 최병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흘낀 명함을 보니까 직함이 이사였어요. 이 회사 우리 아버지가 다니시던 곳인데? 그러네. 혹시 아버님, 김자, 성자, 호자라고 아세요? 그 순간 바깥 사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김 과장님, 얘기 들은 기억이 나네요. 그때 출장 중이라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명함을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눈가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지팡이를 치켜들었습니다. 네 이놈, 이 죽일 놈, 네 놈을 이제야 만나는구나. 할머니, 왜 이러세요? 내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손자까지 죽일 셈이냐? 내 손자 데려가서 뭐 하려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할머니가 갑자기 예비 바깥사돈을 향해 지팡이를 던지는 바람에 바깥사돈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고 할머니가 다시 달려들어 멱살을 움켜쥐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겨우 할머니를 붙잡고 오빠가 바깥사돈을 부축해서 일으켰지만 할머니는 거품까지 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어요. 퍼렇게 질린 예비 바깥사돈은 주랭랑을 쳤고 안사돈과 예비 올케도 놀라서 허둥지둥 상견례장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내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으셨어요.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런 돌발 행동을 보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치매 환자들은 가끔 돌발 행동을 한다고만 했습니다. 저도 오빠도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버린 듯 지쳐서 한동안 응급실 복도에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겨우 진정이 되신 할머니는 뭔가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할머니는 조용히 우릴 부르셨어요. 성주, 성이, 거기 앉아봐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할머니, 혹시 아까 그분, 수아버님 아시는 분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그동안 혼자만 간직하셨던 아버지의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치매를 앓으시는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이셨지만 말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는 깊은 원통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할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오직 아들이었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할머니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공사 현장을 다니셨는데 어느 날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달려갔지만 그저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발을 헛디뎠고 추락사했다는 말만 전해 들었답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게 아니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고를 숨기려고 작업자들끼리 입을 맞춘 건지는 알 수 없었죠. 무지하고 무식했던 할머니에게 선심 쓰듯 위로금과 장례비를 건네고 돌아서던 작업 반장에게 할머니는 그저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답니다. 경찰이 부검을 하겠냐고 했지만 할머니는 서둘러 장례를 치렀대요. 간 사람은 갔지만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린 아들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할머니는 그 생각만 했답니다. 아버지는 착하고 영리하고 마음도 참 넉넉한 아들이었대요. 할머니에게 아버지는 삶의 전부였고 자랑이었으며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할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게 뭘까 늘 생각했대요. 혹여 자신이 엇나가면 아비 없는 자식이라서 그렇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럼 어머니가 슬퍼하실 거라는 생각에 언제나 행동을 조심하고 항상 예의 바르고 진중하게 자랐답니다. 중학교 때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짝을 위해서 3년 내내 짝을 업고 등하교를 할 정도로 타의 모범이 되었고 주변의 칭찬이 자자했대요. 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형편 때문에 변변한 참고서나 문제집 한 권 제대로 사주지도 못했는데 항상 1등을 받아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할머니는 분에 넘치는 자식을 얻었다고 무척 귀하게 여겼답니다. 사실 아버지가 일반고가 아니라 상고를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할머니는 못난 부모를 만나서 아들의 꿈도 앞길도 망친다는 생각에 죽고 싶었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상고 진학을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한번 결정한 것을 돌리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것에는 늘 책임을 지시는 분이셨고요. 그 말은 그런 결정에는 이유가 있고 나름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엄마 때문에 상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이지. 못난 엄마 때문이지. 엄마가 가난해서 그런 거지 뭐. 에이, 거봐. 엄마 또 자책하고 그러잖아. 이래서 내가 무슨 말을 못한다니까.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면 왜 상고를 가겠다는 거야. 선생님도 말리는 것을. 엄마가 설마 너 학비 하나 못 댈까 봐 그래? 엄마, 상고 간다고 해서 꿈을 못 이루는 거 아니에요. 대학은 포기할 거야? 상고 가면 대학 가는 거 더 힘들다잖아. 그것도 사람 나름이죠. 전 생각이 있어요. 장학금 받고 상고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도 하고 대학도 가고 할 거니까 이 아들만 믿으세요. 아버지는 다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장학금 받고 상고 가서 학비 걱정을 덜고 상고지만 진학반에 들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자 추천을 받아서 졸업 후 바로 은행에 취직도 했습니다. 진학반에서는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방과 후에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성적이 오르면서 나중에는 친구 부모님들이 과외를 부탁할 정도였대요. 그렇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진심을 다하고 선의를 베푸는 존재였습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원이 되어서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죠. 돈을 벌면서 야간대학을 다녔답니다. 언젠가 오빠가 아버지에게 꿈이 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 나도 꿈이 있었지. 내가 우리 성주나 성희만 할 때 꿈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였고, 은행에 다닐 때 꿈은 나중에 회사를 차려서 돈 많이 벌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꿈이었고. 그럼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하면서 아버지는 쓸쓸히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어떤 대답을 하고 싶었을까요? 20대의 김성원 씨는 야간대학을 마치고 은행을 그만두었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시험을 쳐서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명문대 졸업자들을 다 제치고 상고 출신의 야간대학을 다닌 아버지의 수석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답니다. 그 회사 사원이나 간부들은 다 놀랐대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 이렇게 배짱도 좋으냐며 다들 신입사원 김성호를 보러 오곤 했답니다. 그야말로 상고 출신의 신하를 쓴 셈이었죠. 대개 대기업은 같은 대학 출신 선후배들끼리 똘똘 뭉치는 조직 문화와 분위기가 있어서 감히 상고 출신 아버지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겠죠. 아버지는 따로고법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워낙 성품이 좋으시고 희생적인 분이라 동료들과도 사이가 좋았고 부서에 허드렛 일은 솔선수범하는 탓에 윗선의 신임도 두터웠답니다. 일도 딱 부러지게 잘해서 입사 1년 반 만에 대리를 달았고 3년 만에 과장을 달면서 초고속 승진의 주인공도 되었죠. 아버지가 은행원으로 3년을 다니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으니까 다른 동기들보다는 나이가 몇 살 많은 탓에 일부러 일찍 승진시켜준다는 말도 있었고 임원의 친척이라는 소문도 돌았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파격 대우를 받았던 거죠. 그때까지 아버지 인생은 정말 꽃길만 걸을 줄 알았고 늘 승승장구할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른 부서 여직원이 상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사는 부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걸로 유명했대요. 직원들은 자기 아이디어를 뺏겨도 아무 말도 못했죠. 그 상사가 직원들의 인사고과 점수를 매기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늘 당할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상사는 여직원들의 몸을 은근슬쩍 만지거나 부적절한 농담을 던지는 걸로도 유명했답니다. 다들 암암리에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거나 여직원들은 알아서 조심했죠. 그런 사실을 몰랐던 신임 여직원은 자신이 올린 기획안을 상사가 자기 것으로 둔갑시켜서 윗선에 보고한 걸 알고 항의를 했답니다. 부장님, 왜 제 기획안을 부장님 이름으로 올리신 거예요? 자네가 신입이라 잘 모르는가 본데 원래 조직사에는 다 그런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왜 이렇게 따지고 앙탈이야. 아이, 그러니까 더 예쁜데 내 말만 잘 들으면 앞으로 회사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상사는 여직원의 몸을 은근슬쩍 만지더랍니다. 깜짝 놀란 여직원이 비명을 지르고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놀라 쳐다보고 소란이 벌어졌대요. 하지만 상사는 태연히 웃기만 했죠. 보다 못한 아버지가 상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부장님, 부하 직원 기획안을 가로채신 것도 모자라서 지금 그 행동은 엄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실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김 과장, 자네까지 왜 이래? 괜한 걸로 일 만들지 말어. 제가 본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회사 생활 하루 이틀 하나? 왜 이래, 알만한 사람이. 하지만 아버지는 당장 그 여직원과 상사를 분리시킨 뒤 그 일을 공론화시키면서 결국 감사실에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르게 왔답니다. 김 과장님, 상사가 여직원이 좀 예뻐서 격려해 준 걸 가지고 무슨 감사를 요청해요. 여직원 몸을 만진 게 격려라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칭찬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등도 두드려 주잖아요. 할머니도 손주가 예쁘면 엉덩이 두드려 주고 그런 겁니다. 그럼 여직원의 기획안을 자기 명의로 보고한 것도 격려입니까? 아, 원래 그런 거잖아요. 상사가 부하 직원하고 같이 기획할 수도 있고 또 신입 이름으로 기획안 올리면 윗선에서 잘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상사 이름으로 올려서 더 잘 보이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 좋게 좋게 갑시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아버지는 정말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다 그랬대요. 아랫사람 아이디어 빼먹고 입 닦는 상사도 많았고 부하 직원 덕분에 혼자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많았죠. 똑같이 공부하고 시험 쳐서 들어가도 여직원들은 커피 심부름이나 상사의 담배 심부름을 해야 하기도 했고요. 상사가 몸을 더듬어도 저항하는 것도 힘들었고 항의를 하면 오히려 여직원만 심할서를 쓰거나 더한 보복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조차 당하면서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다른 직원들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분위기로 굳어졌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암암리에 서로 묵인했던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직원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고 여직원들도 적극 가담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상사들에게 불려가서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한 뒤 발을 빼더랍니다. 임원들은 아버지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감봉 조치까지 했대요. 여직원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피해를 입게 되자 괴로워했고 동료들이 은근히 그만둘 것을 종용하는 바람에 결국 사표를 썼답니다. 미래씨, 왜 사표를 냅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래요?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진실은 꼭 밝혀져요. 제가 힘을 보탤게요. 과장님, 괜히 저 때문에 험한 일 당하지 마세요. 전 그만둘 겁니다. 진실 같은 건 밝혀지지 않아요. 미래씨, 지금은 좀 그래도 다들 미래씨가 억울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버팁시다. 과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유일하게 힘이 돼주셨는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전 그만둘래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런 일로 힘 빼지 마세요. 저 때문에 과장님도 미운 털 박히면 안 돼요. 저는 나가지만 과장님은 꿋꿋하게 남으셔서 승진도 하시고 높은 분 되시면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힘써주세요. 여직원 하미레 씨는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돼준 아버지께 감사함과 미안함을 전한 뒤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와 그녀는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하미레 씨가 바로 우리 엄마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약한 자에겐 약했고 늘 도우려 했고 자신의 희생이나 손해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강한 자들에겐 늘 강했고 그들 앞에서 부당하게 굽히거나 억울하게 지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회생활 잘하려면 더러 굽힐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잘못된 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았겠죠. 아버지가 옳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부터 회사 사람들은 은근 아버지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시작했답니다. 대화도 피했고 아버지만 빼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거나 회식을 했죠. 심지어 회의가 있어도 아버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명색이 과장만 모르는 회의를 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분명 보이지 않는 윗선에서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작전을 쓰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꿋꿋하게 버티셨어요. 원래 아버지는 회사 일을 절대 말하지 않는 분이셨지만 가끔 엄마에게 털어놓으시기도 하셨답니다. 엄마는 누구보다 회사 문화에 치를 떠는 사람이었고 그런 조직 문화의 희생양이었으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알았겠죠. 물론 아버지를 이해하고 위로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을 거고요. 할머니는 아버지 안색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금방 알아챘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슬쩍 엄마한테 물어보셨대요. 아범이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범에게는 모른 척 할 테니 말해봐. 그럼 정말 아범에게는 내색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회사 사람들이 아범을 유령 취급하나 봐요. 왜? 아범이 뭘 잘못했는데? 아범이 잘못할 사람인가요? 너무 올바르고 고드니까 더러운 것들이 뒤가 구려서 그러는 거죠. 아범 생각하면 안쓰러워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아범은 잘 이겨낼 거예요. 그때까지도 할머니는 별일 아니라고 여겼고 늘 그랬듯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결국에는 이겨내는 아버지를 믿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외국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갔다 오면 승진이 더 잘 된다고 하더랍니다. 엄마도 할머니도 그런 줄 알았죠. 아버지는 아프리카 쪽으로 파견을 나가셨는데 그때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위험한 일을 여러 번 당하셨답니다. 한 번은 주재원들 숙소에 폭격이 떨어져서 다친 사람들도 있었대요. 다행히 아버지는 무사하셨지만 매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버티신 것은 오직 가족 때문이었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드디어 귀국을 하셨어요. 하지만 승진을 보장해주겠다던 회사는 딴소리를 했죠. 그때부터 아버지 이름 앞에는 만년과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부서에는 아버지 후배였던 사람이 부장으로 앉아 있었죠. 그 부장이 바로 최병원이었습니다. 최 부장은 겉으로는 아버지를 선배님 하면서 예우하는 척했지만 늘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다녔답니다. 아버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하는데 겨우 부장이 과장 욕하는 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엄마가 갑자기 암에 걸리시면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 되셨답니다.
아버지는 엄마 간호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휴직하셨죠. 아버지가 그만두길 다들 바라는 분위기였는데 휴직을 했으니 나중에 복직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극한의 고통과 싸워야 하는 엄마 곁을 지키기로 했던 겁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엄마의 손발이 되어서 지극정성을 다했고 나중에는 엄마의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면서 끝까지 엄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환자나 의료진들조차 아버지의 정성에 감동을 받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내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충격은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겐 노모와 두 아이가 남아있었죠. 좌절할 새도 없이 다시 기운을 차리셨고 복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병원 부장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윗선에서조차 껄끄러워하는 만년과장 아버지가 눈엣 가시였죠. 은근 그만둘 것을 종용하기도 하고 일부러 아버지에게 업무를 주지 않아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려 했지만 아버지는 버티셨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업무를 주지 않아도 알아서 허드렛 일을 자처하고 사무실 청소도 했답니다. 부서의 말단 직원이 해야 하는 복사는 물론 각종 비품 채우기, 서류 챙기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직서를 내기 마련이겠죠. 그때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은 뭐였을까요? 어찌 보면 구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왜 버티신 걸까요? 단지 가족을 위해서, 가장이니까 그랬던 걸까요? 전 나중에 아버지 마음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단순하고 솔직한 것을 원했던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쿨하게 용서해주고 사직서를 낼 뿐이셨어요. 아버지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왜 다들 외면하고 무시하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주었더라면 아마도 아버지는 납득할 수는 없어도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셨을 것이고 자신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고 그저 피하거나 무시하기만 했죠. 가끔 아버지가 측은해서 무기명으로 쪽지를 놓고 가는 직원들도 있었답니다. 과장님, 그냥 그만두세요. 과장님 혼자 애쓰시는 거 보기 정말 딱합니다. 그런다고 회사가 바뀌지 않아요. 지는 게 이기시는 겁니다. 그 쪽지를 받고 아버지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우연히 아버지 바지를 세탁하다가 주머니에서 나온 그 쪽지를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내색할 수는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최병원 부장이 아버지를 불러 술 한잔 하자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일찍 퇴근한 뒤 저녁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 부장 전화를 받고 다시 나가셨죠. 그때 최 부장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그날 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답니다. 잠결에 기척을 느낀 할머니가 나와 보니 아버지가 베란다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더랍니다. 아범, 자지 않고 왜 그러고 섰어? 왜? 아까 최 부장한테 전화 오는 것 같던데 뭐라고 해? 아닙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할 모양이에요. 아유, 그럼 아범도 그 구조 조정인가 뭔가 그거 당하는 거야? 아니요, 전 아니고요. 그동안 회사의 태도를 보면 아버지가 구조조정 최우선 대상자여야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었답니다. 대신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잘 설득해서 어떤 불협화음도 없이 사표를 쓰게 만드는 일을 맡았답니다.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지셨죠. 자기 손으로 동료나 직원들을 잘라야 하니까요. 가끔 아버지가 힘들 때 만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분은 상고 다닐 때 전교 꼴등이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공부를 시켜줘서 전문대를 갔다고 항상 고마워했죠. 아버지가 혼자 속을 끓이니까 할머니가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넌지시 물어보라고 했답니다. 친구에게는 아버지가 속내를 털어놓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너 요즘 얼굴빛이 왜 그래? 완전 죽상이네. 왜? 무슨 고민 있어? 그냥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해. 그래서 뭐? 너 자른데? 아니, 내가 칼을 들고 잘라야 할 판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처럼 심성 착한 녀석이 칼춤을 춘다고? 모르겠다. 이번 일만 잘하면 만년과장 타이틀 뗄 수 있다는데. 누가? 맨날 너 갈군다는 그 최 부장이? 너 그 자식 말을 믿냐? 아니, 그 회사 말을 믿어? 너 지금까지 그 회사에 죽으라고 충성을 다했는데 여전히 그 만년과장 달고. 구조조정 끝나면 아마 너도 자를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도 그걸 한다고? 그래도 구조조정 당하는 사람들 마음 덜 아프게 보내주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해. 아유, 참 천사 나셨네. 그런다고 회사에서 그걸 알아줄 것 같냐? 아버지는 어쩜 알고 계셨을 겁니다. 최 부장도 윗선도 자기들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아버지를 희생양 삼아서 구조조정을 끝내려고 한다는 것을요. 구조조정이 끝나면 승진은커녕 아마도 아버지마저 잘라버릴 거라는 것도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칼을 드시는 일을 자청하시는 것은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서였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서 충분히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원망을 들었고 배신자라는 소리도 들어야 했어요. 김 과장님, 언제부터 그렇게 회사의 개가 되셨어요? 김 과장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김 과장, 너도 썩을 대로 썩었구나. 천하의 김 과장도 별 수 없네. 지 살자고 동료들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걸 보니. 어떤 직원들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어떤 직원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너무 괴로워서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지셨어요. 그때 막 대학에 들어갔던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왜 그러실까 걱정을 했지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고 한창 입사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오빠는 공부하느라 항상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아버지를 걱정하며 속을 끓이셨던 거죠. 아마 회사 사람들은 회사를 원망하지 않고 네 아버지를 원망하고 비난했던 것 같다.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서 혼자 울었어. 아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그 최 부장하고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 기억을 잃은 할머니가 최 부장을 죽일 놈이라고 흥분하여 멱살을 잡았던 이유는 바로 그 통화 때문이었답니다. 아버지는 베란다에 앉아서 한참을 울다가 최 부장에게 전화가 오자 전화기를 들 힘조차 없는 듯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더랍니다. 김 과장, 당신 뭐 하는 거야? 최 부장님, 저 도저히 이 집 못하겠습니다. 뭐요?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불협화음 없게 구조 조정만 잘하면 내가 만년과장 떼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최 부장님, 최병원 부장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 뭘 잘못했죠? 뭐요? 누가 잘못해서 자르는 겁니까? 누군가는 나가야 하니까 그러는 거지. 김 과장, 다 알면서 왜 이래요? 왜요? 갑자기 무슨 동정심이 생긴 겁니까? 저 다 그만두겠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아, 그만둘 거면 진작 그만두지. 아, 왜 이제 와서 난리야? 판 버려놓고 이게 뭔 짓이냐고. 이게 지금 김 과장 한 사람만의 문제인 줄 알아? 당신이 못하면 내 목도 달랑한다고. 김 과장 당신이 책임지고 다 정리해요. 부장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죽어요. 할머니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혔답니다. 그놈이 내 아들에게 죽어버리라고 말하는데 내가 당장 그놈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무 내색도 못했고 아버지는 점점 야위어갔답니다. 걱정이 된 할머니는 어느 날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찾아갔대요. 아버지에게 뭐라도 좀 먹이고 싶어서 갔는데 아버지는 빈 사무실에 혼자 멍하니 앉아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저 눈물만 쏟아져서 그냥 돌아섰답니다. 잠시 화장실에 들렀을 때 여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죠. 김 과장 결국 잘리겠지? 최병환 부장한테 당한 거지 뭐. 김 과장 희생시켜서 지만 승진하게 생겼네. 아이고, 착한 우리 김 과장님 어쩌면 좋냐. 한때는 상고 신하라고 난리였고 나름 입지적인 인물이었는데 회사에서 저런 취급이나 당하고 가족들이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 할머니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토록 아파하고 술을 마시는지 알게 되었죠. 고민 끝에 할머니는 최 부장을 만나서 사정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한우 선물 세트를 사서 회사로 찾아갔는데 그날 네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아버지는 회사 옥상에서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직원들이 당황해서 뛰어다니고 구급차가 오고 소란이 벌어졌지만 할머니는 그런 것도 모른 채 최 부장을 만나려고 로비에서 내내 기다리셨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되었죠. 최 부장을 기다리다 못해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마침 문이 열리더니 흰 천에 쌓인 누군가가 들것에 실려 나오더랍니다. 문득 스치는 순간 머리끝이 쭈뼛하고 서더래요. 흰 천에 가려져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할머니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직감적으로 아버지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흰 천을 들춰보니 역시 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정신을 잃으셨고요. 깨어나니 아버지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죠. 할머니는 이게 꿈인지 뭔지 분간도 할 수 없었고 그저 3일 내내 멍하니 아버지 영정사진만 쳐다보셨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 눈물도 안 나고. 내가 밀어냈어. 내가 좀 더 일찍 네 아버지를 그만두게 했어야 하는데. 아휴,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할머니는 혼자 가슴에 묻어두었던 얘기를 다 토해낸 뒤 통곡을 하셨습니다. 저도 오빠도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할머니는 충격으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오직 아버지에 대한 것만은 잊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해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희생양 삼은 그 죽일 놈이 이제 오빠마저 잡아먹을까봐 할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던 거고요. 긴 얘기를 다 하고 난 뒤 할머니는 한동안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다시 깨어나셨을 때는 또 저도 오빠도 못 알아보셨어요. 전 할머니를 안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당장 최 이사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내 이 인간을 죽여버릴 거야. 오빠, 이러지 마. 나 이대로 못 참아. 아니, 이대로 도저히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지 마. 그런 인간은 용서할 필요 없어. 하지만 오빠가 가서 따진다고 한들 그런 인간이 눈 하나 깜짝하겠어?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오히려 우리가 당해. 그럼 어쩌라고? 그럼 수환이는 어쩔 거야? 오빠는 그 말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며칠 뒤 수아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오빠는 도저히 그녀를 만날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대신 만났어요. 전 수아언니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께 한 모든 만행을 다 말했습니다. 수아언니는 큰 충격에 빠진 듯 한동안 멍하니 울기만 했어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자신이 대신 사죄하겠다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언니, 이건 언니가 용서 빌 일이 아니에요. 언니 아버지가 직접 와서 용서를 빌어야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대신 저라도 용서를 빌게요. 용서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평생 용서를 빌겠습니다. 전 수아 언니를 달래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녀의 아버지는 용서를 빌러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강제로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이를 바득바득 갈더니 결국 최 이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더러운 인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놈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 너 같은 놈에게 용서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넌 그냥 쓰레기였어. 뭐? 이놈이... 최 이사가 오빠의 뺨을 후려치려는 순간
오빠가 그의 팔을 움켜쥐었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너도 언젠가는 네 눈에 피눈물이 날 때가 있을 거야. 똑똑히 기억해라. 내가 꼭 지켜볼 거니까. 그래, 꼭 지켜봐. 근데 이건 알아야지. 니네 아버지가 못나고 덜 떨어져서 당한 거야. 차업자득이지. 오빠는 당장 한 대 치고 싶지만 때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고 회사 일에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억지로 유학을 갔던 수아언니가 다 죽게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누워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최 이사가 오빠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오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성주군, 제발 부탁이네. 우리 수아 좀 살려주게. 도통 아무것도 안 먹어. 물 한 모금도 안 삼켜. 저러다가 애 죽게 생겼어. 제발 자네가 가서 좀 달래주면 안 되겠나? 내 자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게. 우리 아버지는 죽게 만들어 놓고 당신 딸은 죽을까봐 무서워요? 미안하네. 내 지금이라도 자네 아버지께 용서를 빌겠네. 그러니 제발 부탁이네. 우리 수아 좀 만나주게. 내가 말했죠. 당신 눈에 피눈물 나는 날이 올 거라고. 오빠는 최 이사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아 언니를 생각한 듯 조용히 눈물을 보였어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아버지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빠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전 오빠 대신 수아 언니를 보러 입원해 있다는 병원에 갔습니다. 거의 뼈만 남아서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전 원수의 딸이 아니라 그냥 같은 여자로서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언니, 다 잊으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건 억지로 잊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살아요. 그게 언니가 정말 우리에게 속죄하는 길일지도 몰라요. 오래오래 잊지 말고 힘들어하면서 살아줘요. 죽을 힘을 다해서 미안해하면서 살아줘요. 지금 오빠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잊지 않으려고, 언니 아버지를 오래오래 미워하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내고 있어요. 수아 언니는 울 힘도 없는 듯 그저 가녀린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오빠는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했고 정부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청년 유망 회사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치매세요. 다만 더 나빠지지도 더 좋아지지도 않고 그대로입니다. 전 대학에 복학했고 지금 졸업반이고요. 2년 전에 최 이사는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어요. 자업자득이죠. 수아 언니는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기일이 되었어요. 매년 아버지 납골당에 누군가 먼저 다녀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는지 누가 오는지 알 수 없었죠. 오빠는 마침 출장을 가서 아버지 기일에 못 오고 전 졸업 논문 발표회 때문에 아버지 기일보다 하루 먼저 납골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납골당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수아 언니였습니다.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울더군요. 아마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돌아서다 절 봤습니다. 눈물 가득한 그녀에게 전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매년 언니가 왔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도 언니 마음은 아실 거예요. 오빠에게는 아무 말 말아줘요. 네,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서로 악연은 정리하는 게 맞아요. 네, 늘 기도할게요. 그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는 전혀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살다 보면 절친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절친이 되기도 하고, 인연이 악연이 되기도 하고, 운명이 악연으로 흑화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라서 충격받고 고통받죠. 그래도 살아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좋은 인연, 좋은 운명도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쁜 기억은 다 잊고 살다 보면 꼭 웃을 날도 있을 거고요. 전 지금 입사시험 발표를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일상의 두근거림을 회복하고 기억하면서 오빠가 더 행복해지길, 할머니가 더 건강해지길, 하늘에서 엄마와 아빠가 우릴 늘 지켜주길 기도합니다. 띠링. 마침 문자가 왔습니다. 전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문자를 열어봅니다. 김성희 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저 드디어 취직됐어요. 눈물이 핑 도네요. 이렇게 또 한 곱이 넘기며 살아가나 봅니다. 먼 훗날, 어제의 아픔도 오늘처럼 웃으면서 넘길 날이 오겠죠. 그리고 오늘의 이 기쁨도 추억이 되고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는 날도 오겠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